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우리 주식시장이 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러시아 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IT 자동차 금융주가 하락하고 있지만 배터리와 게임, 그리고 바이오, 플랫폼주 등 성장주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주들이 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이지만 마음이 찝찝하고 심경도 복잡해지는 건 또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실시간으로 전쟁의 참극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기 때문도 되겠고요. 지구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 시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와 또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이 급락하는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의 이 자국민들의 해외 은행 계좌 이체 또 대외부채 상환 등을 모두 금지하는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소지 러시아인에 대해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걸 참을 수 없다라면서 사이버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또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반영되기 시작했던 2월 14일의 종가 혹은 그 이상까지 지수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쟁의 리스크 해소 국면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3월 주식시장은 또 어떤 변수를 반영하게 될지 오늘 주식시마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주식시마론 오늘 첫 번째 주제, 연초 가시밭길 걷는 증시 3월 이벤트 점검. 오늘 첫 번째 주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월 주식시장에 주목할 증시 일정 좀 차분하게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요, 오늘 밤이죠. 3월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3월 달에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과연 금리를 인상할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2일, 3월 3일에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멘트를 할지에 따라서 증시가 올릴지 내릴지 또는 금리가 등락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3월 4일 같은 경우에는 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 의원들 이제 발언들을 들어보시면은 고용이 강하다든지 물가가 높으면은 추가적으로 연준이 뭐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인상하다든지 조금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지표들로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고용 보고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월중으로 보시면은 3월 10일에도 ECB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또 3월 FOMC가 15일에서 16일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지금 정책들을 긴축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떠한 톤으로, 지금 좀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또 어떠한 톤으로 얘기하는지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통화정책 결정에 따라서 증시라든지 금리가 조금 급변동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3월 주식시장에서는 이 통화정책 결정을 중요하게 봐주셨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반기 의회 증언이 현지 시간 2일, 3일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해 주셨고요. 캐나다, 그리고 ECB,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3월 FOMC 3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회담, 중요한 변수로 꼽아주셨는데요. 대선은 빼주셨네요. 네, 일주일 앞으로 이제 다가온 대선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일, 3일 현지 시간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이 예정돼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어떤 걸 짚어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된 만큼 지금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라든지 또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국제 원자재 가격들을 좀 더 높이는 이러한 상방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가 사실 연준이 또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뭐 상황과 뭐 관련이 없다라든지 뭐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발언을 한다면은 향후에 3월 FOMC에서도 여전히 조금 긴축 가속화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연준이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다면은 3월 FOMC를 이제 시작으로 조금 연준의 긴축 속도 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월 FOMC에서 어떠한 언급이 있었냐면은 2015년도 금리 인상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17년도, 19년도에 이러한 대차도저표 축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다음에 강한 속도로 QT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스탠스가 과연 이번 파월 의장의 반기 증언에서 과연 확인이 되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새벽 뭐 데이터로 보면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일부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3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조기 QT, 조기 긴축, 조기 양적 긴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식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스탠스인지 이런 것들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연준의 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번 첫 번째 시험대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코멘트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3월 FOMC와 맞물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의 전망에 있어서 3월 FOMC에서 연준이 과연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빅스텝일 것이냐, 베이비 스텝일 것이냐, 연구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짧게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새벽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죠. CM이라고 하는 거기서 패드워치를 라고 해서 데이터를 주는데 이게 향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한 마치 서베이처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시면은 3월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사실상 98%에 육박을 했고요. 50bp 인상 가능성 자체는 거의 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은 25bp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 역시도 3월 금리 인상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대부분들은 빅스텝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제임스 블라드 총재라든지 몇몇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bp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뭔가 불확실성이 높은 여건인 만큼 연준이 굳이 50bp라는 좀 그런 시도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5bp 인상을 할 것 같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 또는 연준의 경제에 대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강도는 점차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근데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올해 연준의 방향성 자체는 긴축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진 만큼 일단 3월 FOMC는 25bp 인상하고 가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FOMC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근거로 패드 워치의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25bp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98%에 육박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증권사에서도 전염병과 전쟁의 공통점은 커다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좌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 주셨고요. 연준에서도요. 자, 그러면 또 연준에서 주목할 대목은 바로 또 미국 내 경제 지표, 물가와 고용 지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3월 이제 초반에 2월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가와 고용 지표가 나오면 또 이것에 대한 전망도 뒤이어서 나오게 될 텐데 일단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신 국내 연구원들은 상반기, 특히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님들도 그렇게 전망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는데 러시아발 불확실성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4월 초에 발표될 미국의 물가 고용 지표의 체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 간 리스크 이런 것들은 사실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거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뭐 국제 유가라든지 소맥 이러한 좀 농산물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조금 물가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시차를 두고 물가의 상승 요인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저희 하우스도 그렇게 좀 보고 있지만, 일단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고점을 형성할 거다라고는 여전히 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연말쯤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이러한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속도가 가파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물가를 높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사실 물가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 또는 물가가 완화되는 속도, 이 강도가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덜할 수 있다라고는 뷰는 조금씩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성 자체는 연말까지 놓고 보면은 상당히 속도나 이런 방향성 자체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갈수록 그 속도가 상승률이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 최근의 발언들을 보시면 어떠한 멘트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2월 고용 보고서, 물가 보고서 이런 것들이 강한 지표가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고용이 강하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이어진다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또는 서프라이즈를 찍고 물가 상승률도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연준은 뭐 매 회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QT 시점도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러한 물가 고용 지표가 되게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는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빈번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만약에 되더라도 아마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QT를 시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은 1970년도, 80년도 이 당시죠. 이때도 고물가였었는데 이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조금 직면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볼커 의장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결정을 했고, 이를 통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면모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도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때와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뭐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용 시장에 대한 강한 이제 기대감, 자신감이 연준이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내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물가 측면에서는 2% 목표 수준을 넘는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선택,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선택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지표 고용 지표가 이제 연준의 이런 긴축으로 가는 결정에 있어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합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25bp 3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또 예상 외로 50bp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저는 가능성을 따지자면은 25bp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맞습니다만, 이제 향후에 조금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해소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거나, 또는 물가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완화가 되지 않는 등 약간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은 연준은 정책 속도, 정책을 이제 가져가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6월까지 지금보다 1%포인트 올려야 된다라는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최대 금리 인상을 올해 9번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FOMC 의사록 그리고 또 3월 FOMC를 통해서 계속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그 변수, 물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첫 기준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동안 의사록을 통해서 엿봤었던 이 대차대조표 축소도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시장에서는 이제 컨센서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던 2월 중순에요. 자, 자산 축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설명해 주시죠.
네, 양적 긴축, 소위 QT라고 하죠. 이러한 연준의 대차주주별 규모를 축소하는 이러한 정책이 지난 1월 FOMC에서 발표된 그 연준 대차주주별 축소 원칙을 보시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 이후에 이러한 QT, 대차주주별 축소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 측면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현재로서 연준은 재투자 규모 조정을 통해서 예상 가능하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그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도래 그 원금 상환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느 정도 규모는 재투자를 해주고 어느 정도 규모는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과거에도 17년도, 19년도 이때 정상화 때도 사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QT가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사주던 그 어떤 그 채권 매입 움직임을 이제 멈추고 그것을 그 규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긴축은 이 QT라고 시장에서 또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금리 인상보다 사실 QT의 시점, 시행 시점 그리고 또 속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은 그 언제든지 QT가 시작될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 연준이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3월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다음엔 QT라는 생각이 약간 그런 공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제 한두 차례 더 나아가서 두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QT에 대한 시점을 서서히 전망하거나 또는 그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점이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건데 만약에 이러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1, 2주, 2, 3주 내에 한 달 내에 조금은 해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사실 이르면은 한 2분기 말 내지는 3분기 초에는 QT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연내 시작은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을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준 정책을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 연준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발언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이제 QT에 대해서 그 시점을 언급한 위원들의 발언을 보시면은 좀 빠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6월, 7월 또는 뭐 봄 이때 말을 하고 있고, 그래도 뭐 조금은 천천히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연말 좀 올해 하반기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QT 시작은 올해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한 그 시점뿐만 아니라 QT 속도, 강도 역시도 이제 지난번 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거의 정책 정상화 때보다는 이러한 속도감 있게 조금 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거다라고 연준이 밝힌 만큼 이제 과거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7년 이제 이 당시 때 정책 정상화 당시에 선택했던 방법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재투자 규모를 이제 한도를 두고 투자를 함으로써 자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때와 조금은 유사하지만 다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사실 시작하는, 그러니까 재투자 규모의 한도를 정하는 그 규모 자체가 좀 증액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과거 당시에는 이러한 규모를 결정하는 것들이 매 분기마다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과거 17년도 이제 10월부터 QT가 시작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매달 예를 들면 17년 10월에는 100억 달러를 한도로 두고 이제 그 재투자 규모를 정했는데, 이 다음에 결정된 시점이 3개월 후인 2018년 또 1월에 2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매 분기마다 100억 달러씩 증액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자산 규모가 거의 2배 더 많은 9조 달러에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경제도 이 당시보다 17년도 당시보다 튼튼하고 견조하고, 물가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거의 한 2배 이상의 지금 물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러한 QT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면은 시작하는 이러한 규모가 100억 달러가 아닌 200억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그 증액을 결정하는 이
텀, 기간이 매 분기가 아니라 매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산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옛날보다 과거의 경험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자산 규모를 축소를 함으로써 연준의 이 보유 자산 규모를 이제 뭐 4조 달러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재 9조 달러 이상의 규모를 7, 8조 달러까지는 빠르게 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연준의 자산을 줄여 놓아야지 다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연준이 좀 더 정책 여력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시급한 상황인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식시장 반응에 있어서 전망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FMC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또 QT를 어떤 식으로 시행할지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게 될 텐데 주식시장은 3월 FMC 금리 인상 그 이슈를 반영하고 나중에 QT까지 이슈를 반영하는 때까지 계속 우리 입장에서는 신흥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의 저점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 QT 모두 우리 주식시장이 한 차례 좀 조정을 받을 그런 변수라고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연준에서 이러한 정책을 언제 또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집행해 나가는지가 이제 향후의 증시의 방향성을 조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텐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3월 달에 시작을 할 거고 지금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 자체는 뭐 3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매월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사실 금리 인상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QT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시점이 다가올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QT 시점 또는 이 QT의 방법, QT의 속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러한 QT에 대한 시그널 또는 이 QT에 대한 스케줄링이 되는 시점까지는 오히려 증시가 의미 있게 탄력 있게 반등을 하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QT에 대한 시점 또는 스케줄링이 좀 나오는 시점이 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시점이라든지 QT의 속도 자체는 지금 시나리오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되든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정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과 동시에 뭐 이러한 의사록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시장에 조금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요 테이퍼링, 그 QT 자체가 이제 뭐 시장에 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제 결정돼가지고 시장에 공개가 되는지 또는 시장 그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게 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시가 생각보다 조정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이슈가 QT다. QT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증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조금은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미국의 연준의 결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다다음 주 목요일이면 우리 장이 이걸 반영하게 될 텐데요. 미국 경제 상황이 좋은 지금, 그리고 또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금리 인상과 또 양적 긴축까지 단행해 나가야 하는 연준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나올지는 일단 뭐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QT의 일정이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미국의 변수 알아봤고요.